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미제라블 4권 두 번째 영상입니다. 6. 어린 가브로슈. 7. 견말. 8. 환희와 비탄. 9. 그들은 어디로 가나. 10. 1832년 6월 5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어린 가브로슈는 두 가지의 일화로 가브로슈를 독자들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3권의 앞부분 1. 파리의 미분자에서 곧 성인 시민이 되는 파리 도시 길거리의 어린이들에게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인물로 가브로슈를 4권의 6. 어린 가브로슈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브로슈는 테나르디에 부부의 아들입니다. 테나르디에 부부는 또 다른 남자아이들 둘을 마뇽이라고 하는 자신들 범죄와 관련된 여성에게 팔게 되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앞서 문제가 되었던 그 마뇽이라는 계집은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아이를 미끼 삼아 젤로르망 영감으로부터 연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한 바로 그 여자다. 그녀는 셀레스텐 강둑의 뿌티 미스크라는 오래된 거리의 모퉁이에 살고 있었는데 이 장소 덕분에 그녀의 나쁜 평판을 좋은 평판으로 바꿀 수 있었다. 사람들이 기억하다시피 35년 전에 크루프 성 후두염이 크게 유행해 파리의 생강 부근을 휩쓴 일이 있었는데 명반 흡입의 효과가 대대적으로 실험되었고 오늘날에는 그것을 대신하여 옥도전기가 외용되어 효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 유행병이 돌던 중에 마뇽은 같은 날 아침 저녁에 아직 퍽 어린 두 사내 아이들을 잃었다. 그것은 하나의 타격이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에게 소중했고 다달이 80프랑에 상당했다. 이 80프랑은 마뇽이 이 아이들을 질로르망 영감의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받아냈던 양육비였습니다. 이 두 아이들이 죽자 이 돈을 못 받게 될 것 같으니까 테나르디에의 어린 남자의 둘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테나르디에가 장발장에게 했던 범죄로 검거되자 같이 연루되었던 마뇽도 검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뇽의 아이들로 자라고 있었던 테나르디에의 아이들 역시 다시 파리의 길거리 아이들이 되고 맙니다. 아이들을 가브로슈가 만나서 돌보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팔아버린 테나르디에 부부와 아이들을 이용하는 마뇽과 비교해서 볼 때 가브로슈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은 상당히 대비적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가브로슈는 이 아이들이 자기 동생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브로슈가 자신이 굶거나 추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빵을 사서 아이들을 먼저 먹이는 모습이나 자신도 굶었지만 마베프 영감에게 장발장을 통해 갖게 된 지갑을 던져주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자기도 춥지만 길거리 위 여자아이가 너무 추워하니까 자신이 걸쳤던 쇼를 던져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브로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브로슈의 행동과 대비돼서 어른들의 비정한 모습이 뒤에 또 나옵니다. 테나르디에를 비롯한 범죄 일행이 감옥으로부터 탈옥하는 과정에서 가브로슈를 이용만 하고 버리고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브로슈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견말은 비참한 사람들의 언어인데 그 특징 때문에 이 안에도 어법이 있고 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란 함축적이고 비유적으로 말해지는 문학 장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어와 비속어가 이 견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숨겨야 하는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고 빨리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는 그에게 범죄를 권하는 머리를 소르본 대학이라 부르고 벌을 받는 머리를 크리스마스 전야에 태우는 통나무라 부른다. 어떤 사람이 몸에는 더 이상 누더기밖에 없고 가슴에는 악덕밖에 없을 때 무례한이라는 말이 그것의 두 가지 의미에서 특징을 이루는 그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이중의 타락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는 죄를 범하기에 꼭 알맞다. 그는 날이 잘 세워진 하나의 칼 같다. 그는 두 개의 날을 그의 빈궁과 그의 악의를 갖고 있다. 비참한 말을 사용하는 비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데 지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비참을 말하고 말함으로써 알게 된 것으로 공동체의 비참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서 바꿔나가자는 제안인 셈이죠. 8. 환희와 비탄 내용입니다.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열애하고 있었다라는 상태로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우스는 코제트와의 생활을 다른 것 없이 그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저녁마다 풀림의 거리에 온다. 법원장 살문에 낡고 너그러운 문살을 뽑는다. 그 돌벤치에 나란히 앉는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밤에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본다. 그의 양복바지 주름을 코제트의 드레스의 넓은 옷자락과 동거하게 한다. 그녀의 엄지손가락 손톱을 어루만진다. 그녀에게 너라고 말한다. 똑같은 곳의 향기를 차례차례 영원히 무한히 들이마신다. 그러는 동안 구름들이 그들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은 하늘의 구름보다 더 많은 사람의 꿈을 실어간다. 이러한 이들의 사랑을 지켜준 사람은 바로 에포닌이었습니다. 테나르디에 탈옥한 범죄자들이 첫 범행 대상으로 코제트의 집을 지목했던 것을 알았던 에포닌이 테나르디의 일행을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 정원에 들어가면 만약에 이 살문에 손을 대면 저는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깨우고 여러분 6분을 다 체포케 할 거예요. 순경들을 부를 거예요. 저애는 그럴지도 몰라. 나지막한 목소리로 테나르디에가 브리종과 고카술사에게 말했다. 장발장은 플리메거리의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파악하고 코제트에게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코제트는 마리우스에게 전하게 되죠. 그때 마리우스는 큰 결심을 하고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코제트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죠. 드디어 4년 후에 그는 말하자면 그를 한눈으로 통째로 포착했다. 그는 그를 아름답고 고상하고 준수하고 커서 성인이 되고 태도가 예절 바르고 통체가 매혹적이라고 생각했다. 질로르방 영감은 양팔을 벌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가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은 황홀감에 녹아들고 정다운 말이 가슴속에 부풀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그 모든 애정이 나타나 그의 입술에 이르렀는데 그의 본성의 근본인 상반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에서 매정한 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도 마리우스는 코제트와의 결혼을 허락받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질로르망은 흥미롭게 듣다가 그 아이와 정부로만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고 마리우스는 첫 번째는 아버지를 모욕했고 이제는 자기 여자를 모욕한다면서 다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나 해서 장발장, 마리우스, 마베프 영감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더 이상 이 플리메 거리의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떠나기로 결심하고 코제트에게도 말한 겁니다. 마리우스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다시 돌아왔는데 코제트가 그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리우스는 절망한 눈으로 그 음산한 집을 응시했다. 무덤처럼 컴컴하고 그처럼 괴괴하고 그보다도 더 텅 빈 그 집을 그는 돌벤치를 바라보았다. 코제트 옆에서 그렇게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던 그 돌벤치를. 그러자 그는 가슴 가득히 달콤한 추억과 굳은 결의를 품고 현관 앞 층계에 단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자기의 사랑을 축복하고 코제트가 떠나버렸으니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그에게 에포닌이 나타나서 마리우스의 친구들이 혁명을 위해서 쌍브르리 거리에 갔다고 말해주고 마리우스는 그 친구들을 향해 떠나게 되죠. 마베프 영감은 가브로슈가 던져준 장발장의 지갑을 갖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돌려주죠. 그리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을 팔아서 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팔 책이 없어지자 총성과 군중의 함성이 들리는 혁명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1832년에는 폭동이 있었거든요. 지배층의 탄압과 콜레라의 영향으로 민중들의 삶이 더 비극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앙드레 모르아의 프랑스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은 그의 탄압 정치에 맞서 반항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도처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카시미르 페리에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법만으로 모조리 탄압했다. 이 적당한 압력이 효과를 내고 있을 무렵 그는 다른 재난처럼 과감하게 대처한 콜레라 방역 대책에 실패했고 1832년 그 자신도 사망했다. 정부가 우익의 반란을 진압하자마자 한 자유주의적인 장군의 장례식을 계기로 공화주의자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생메리 수도원과 프랑스 노넨 거리의 학살로 진압되었다. 1834년에는 리옹과 파리에서 무장폭동이 발생했고 1835년과 1836년에는 수차례에 걸쳐 왕의 신변에 가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볼 때 빅토르 위고는 긴 부분을 할애해서 민중들의 이러한 반항이 폭동이나 반란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길긴 하지만 좀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진행했던 많은 시민혁명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무언가 달랐다고 말하죠. 어떤 면에서 달랐는지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1832년 6월 5일의 싸움에서는 이 위대한 도시가 뭔지 아마 제 힘에 겨운 것을 느낀 것 같았다. 파리는 겁을 먹었다. 도처에 가장 멀고 가장 무관한 지대들에서도 한낮에 문과 창, 곁창들이 닫혀있는 것이 보였다. 용감한 자들은 무장하고 비겁한 자들은 피신했다. 걱정 없고 분주한 통행인들은 사라졌다. 여기까지가 4권의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4권은 깁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지였습니다.